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해 이야기하면 메시 원맨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기록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메시의 기록이 워낙에 압도적입니다. 득점, 어시스트, 드리블 성공 횟수, 그리고 공격 지역으로 패스한 패스의 성공 횟수, 키패스 횟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까지, 특히나 공격적인 데이터를 보면 메시의 기록이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메시가 이렇게 원맨쇼를 하고 있는데 주변 선수들이 메시가 원맨쇼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판을 깔아주고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전에 36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하고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 꼽혔던 이유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메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동력이나 활동량이 분명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메시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수비할 때 메시가 내려오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메시보다 한 발 더 뛰면서 메시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고,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메시가 볼을 잡을 때 메시에게 수비가 몰리게 되면 이제 여기서 메시가 2명, 3명을 벗겨내고 돌파를 하는 것은 이제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분산시켜주고 메시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메시에게 수비가 쏠려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메시가 패스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처럼 공수양면으로 메시 주변에서 메시의 부족한 기동력과 활동량을 보완해줄 수 있는 플레이가 아르헨티나에게 정말로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코파 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약간 비대칭적인 전형이 만들어졌었는데, 특히나 메시 옆에 디마리아가 있고 뒤에는 데파울이 있고 반대편에는 로셀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 옆에는 라우타로가 또 있었죠. 이 메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정말 많이 뛰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비할 때 보면요, 메시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어떤 전형이 만들어지냐, 디마리아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메시가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줬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반대편 측면 공간이 나니까 로셀소가 부지런히 측면을 움직여주면서 반대편 측면 공간을 커버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가 4-4-2 전형이 만들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라우타로까지 내려오면서 메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라우타로, 로셀소, 디마리아, 데파울, 파레데스까지 이 메시 뒤에 있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움직여주면서 수비적인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사실 수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데파울, 로셀소, 디마리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이런 선수들이 공격할 때도 열심히 뛰어주면서 메시 주변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 문제는 월드컵 시작 전에 로셀소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메시를 열심히 도와주는 선수 한 명이 빠졌고요. 여기에 더해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데파울, 디마리아, 메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 첫 경기였던 사우디아라비아전을 보면요, 선발 라인업에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디마리아, 데파울까지 컨디션이 안 좋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상으로 빠진 로셀소 대신 왼쪽 측면에 배치된 파프 고메스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서 패배를 기록했던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월드컵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많이 뛰는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메시도 기동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데파울, 디마리아, 파프 고메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까지 메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뛰어주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제 메시도 많이 뛸 수가 없는데 주변에 있는 선수들까지 많이 뛰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월드컵 첫 경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였던 멕시코전도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초반에 경기력이 안 좋다 보니까 스칼로니 감독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 컨디션이 좋지 않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디마리아, 파프 고메스, 이런 선수들을 모두 빼고 기동력이 좋고 열심히 뛸 수 있는 선수들로 월드컵 중반부터 선발 라인업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전의 선발 명단과 그리고 크로아티아전의 선발 명단을 비교해보면 라우타로 대신 훌리안 알바레스, 그리고 디마리아 대신에 데파울을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데파울이 측면에 배치되니까 중원에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배치가 되고, 그리고 파프 고메스가 배치되었던 왼쪽 측면에는 메갈리스터가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첫 경기였던 사우디아라비아전과 새벽에 있었던 이 크로아티아전이 똑같은 4-4-2였는데 선발 명단에는 3명의 선수가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공수양면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나 크로아티아전에서는 오른쪽에 데파울, 왼쪽에 메갈리스터, 중원에 파레데스와 엔소 페르난데스, 이렇게 중앙지향적이고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가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측면에 배치되어 있는 자원들이 중앙으로 모여들면서 사실상 4명의 중앙 미드필더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이 4명의 선수가 모두 다 열심히 뛰는 선수다 보니까 한쪽 측면에서 공격이 전개될 때 이 4명의 선수가 모두 다 달려가서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반대편 측면으로 상대팀이 볼을 전환하게 되면 그 순간 한쪽 측면에 쏠려있던 선수들이 바로 뛰어나가면서 다시 반대편에서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전의 패스맵을 봐도 중원에 있는 메갈리스터, 엔소 페르난데스, 파레데스와 데파울, 이 4명의 선수가 모두 다 중앙으로 들어와서 확실하게 중원 싸움에 참여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경기할 때를 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수비할 때 데파울, 엔소 페르난데스, 파레데스, 메갈리스터까지 중앙 미드필더 4명이 한쪽 측면에 쏠려 있으면서 확실하게 중원 싸움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크로아티아가 반대편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게 되면 이 4명의 선수가 곧바로 측면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크로아티아가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이때 재빠르게 데파울이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이 넓은 측면 공간을 순간적으로 커버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4명의 중앙 미드필더 플러스 앞선에 있는 알바레스까지 내려와주면서, 그래서 사실상 전방에는 메시 한 선수만 남겨두고 후방에 있는 5명의 선수가 정말 공수양면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전술이 이 아르헨티나의 강점이거든요. 그리고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할 때도 메시가 볼을 잡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를 향해서 당연하게 집중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있는 선수들 데파울, 알바레스, 메갈리스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좌우 풀백까지 아쿠냐와 몰리나, 이런 선수들까지 열심히 올라와서 띄워주면서 메시가 볼을 잡을 때 상대 수비가 메시 쪽으로 쏠리게 되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때 메시가 뛰어들어간 선수에게 패스, 이게 되니까 메시가 키패스를 만들어주기가 편하고요. 메시가 공격할 때 훨씬 더 수월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메시가 볼을 잡을 때 당연하게도 메시를 향해서 수비가 끌려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메시 쪽으로 수비가 쏠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수비가 쏠릴 때, 수비가 끌려 나갔을 때 발생하는 공간, 이 공간으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메시를 따라서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메시를 향해서 쏠려 있을 때 그 발생하는 측면 공간과 그리고 수비 라인의 공간으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뛰어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득점 장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득점 장면을 봐도 아르헨티나가 공격을 전개할 때 메시와 알바레스가 투톱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수비수가 메시 쪽에 시선이 쏠려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알바레스가 공간을 향해서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뛰어들어가는 알바레스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알바레스의 움직임을 놓치면서 알바레스가 1대1 찬스를 잡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결국에 이 장면도 메시에게 수비가 쏠려 있을 때 그 비어있는 공간으로 공격수가 침투해 들어가면서 사실 여기서는 PK가 나왔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전도 보면 메시가 볼을 잡을 때 네덜란드의 수비수인 아케가 메시를 막기 위해 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아케가 끌려 나오면 아케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공간이 발생하죠. 그리고 여기서 옆에 있었던 몰리나가 이 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갈 때 메시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몰리나가 뛰어들어갈 때 메시가 아케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여기서 정말 환상적인 패스를 뛰어들어가는 몰리나에게 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메시의 패스를 받아서 완벽한 1대1 찬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 봐도, 그러니까 8강전 그리고 4강전의 득점 장면만 봐도 아르헨티나의 공격이 사실은 메시 원맨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메시 주변에서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메시 원맨쇼가 펼쳐질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사실 얼마나 월드컵 초반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전과 멕시코전을 보면요, 공수 분리 축구를 했습니다. 왜냐면 디마리아라던가 아니면 전방에 있는 파포고메스라던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라던가 이런 메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오질 않으니까, 열심히 뛰어주질 않으니까 공수가 분리되면서 공격과 수비에 엄청나게 큰 공간이 발생했거든요. 멕시코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멕시코전도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사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팀이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초반에 안 풀릴 때 전방에 공격수들이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 있기만 하고 내려오질 않으니까 공수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어쩔 수 없이 메시가 후방까지 내려와서 볼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초반에는 정말 말 그대로 메시 독박 축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칼로니 감독이 기동력이 떨어져 있는 선수들을 과감하게 다 빼고 기동력이 넘치는 선수들로 메시 주변에 기동력이 넘치는 선수들을 배치해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메시가 굳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데파울이 내려오고 메갈리스터가 내려오고 알바레스가 내려와주고, 그리고 내려왔다가 부지런히 올라가주면서 메시가 볼을 잡았을 때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렇게 사실은 이 메시라는 정말 스페셜한 플레이메이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은 물론 기술적으로 뛰어나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뛰어주면서 메시의 부족한 기동력과 활동량을 보완해 줄 수 있느냐, 이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를 현재 아르헨티나가 정말로 잘 보완해 나가면서 월드컵 기간 동안 심지어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르헨티나가 결국에는 결승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메시의 플레이도 월드컵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아르헨티나는 메시 원맨 팀이 아니라 메시와 메시를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팀이 아닐까 합니다.